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이슈를 다양한 시각에서 신속 정확하게 전해드리는 OBS 뉴스 오늘입니다. 오늘 함께하실 두 분 소개해드립니다. 김형주 전 통합민주당 의원, 현경병 전 한나라당 의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어서 오세요. 코로나로 인해서 더 많은 재난을 겪고 계시는 또 고통을 당하고 계시는 분들께 긴급하게 지원해드리는 원래 이름에 충실하게 하는 것이 좋겠다. 뉴스 오늘 먼저 2차 재난지원금 얘기부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8월의 마지막 날이었던 어제 통계청에서 7월 산업 동향 등을 발표했는데 이 소비가 굉장히 좀 많이 위축이 됐습니다. 6월보다 큰 폭으로 감소를 했는데 재난지원금 효과가 6월로 끝나면서 이 회복세를 보였던 경기가 7월에 많이 뒷걸음질을 쳤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 2차 재난지원금 하루라도 빨리 지급해야 된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실제로 지급한다면 언제, 그리고 지급 방식, 지급 대상을 어떻게 할 것이냐를 놓고 이번 주에 정부와 여당이 조율에 나선다. 이런 얘기도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정치권에서 관련 목소리 어떻게 나오는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당에서는 방금 화면에서도 보셨습니다만 선별 지급이냐, 전 국민 지급이냐를 놓고 목소리가 갈리고 있습니다. 이낙연 신임 대표는 맞춤형 긴급 지원이 맞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김종민 신임 최고위원, 자영업자와 수해 피해자 우선 지급하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신임 지도부는 선별 지원으로 가닥을 잡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반면에 서른 의원 같은 경우 이것이 어떻게 자를 것이냐를 놓고 다툼이 일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김남국 의원 어제 언론 인터뷰에서 이낙연 신임 대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통합당과 같은 목소리를 내고 있다 이렇게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야당은 어떤 의견일까요? 김종인 통합당 비대위원장, 양극화를 염두에 두고 어디에 먼저 집중 지원해야 할지 준비해야 된다. 1차 재난지원금 지급대와는 좀 방향이 바뀌었습니다. 선별지급에 무게를 실었고요. 심상정 정의당 대표, 전 국민에게 지급하는 결단을 빨리 내려야 한다라고 보편적 지원을 이렇게 좀 강하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는 문재인 정권의 인기 영합주의, 신금권 정치를 막아내기 위해서는, 즉 보편 지급을 막아내는 것이야말로 어려운 이들에게 더 지원 혜택을 돌아가게 하는 길이다라면서 역시 선별 지급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1차 때에도 안철수 대표는 선별 지원을 얘기한 바 있습니다. 자, 먼저 민주당 얘기부터 좀 해보도록 할까요? 민주당 지도부는 일단 선별 지원으로 무게를 실은 것 같습니다. 지난 1차 재난지원금 지급 때와 당의 분위기 사뭇 다른 것 같은데 이 부분 어떻게 봐야 될지 먼저 김 의원님 의견을 좀 듣도록 할게요. 우선 이낙연 신임 당대표께서 원래 1차도 한 70% 정도 주려고 했던 것인데 네. 그것은 이제 총선에 의해서 여야가 합의해서 전체적으로 주자는 식으로 말하자면 등 떠밀려서 전체 국민에게 주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고, 재난지원금은 어떤 말 뜻대로 보면 모든 국민한테 주는 것이 아니라 재난을 당한 사람들한테 드리는 것이 마땅하다는 입장, 기존의 입장을 제시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우선은 저는 김남국 의원의 비판도 있습니다만 이 재난지원금의 지원의 범위라든지 액수라든지 이런 것이 사실은 무엇이 맞다 그러다의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전 국민한테 주는 것은 전체 경제를 활성화시켜야 되니까, 지금 방금도 리포트가 있었습니다만은 7월 이후 경기가 낮아졌는데 결과적으로는 어려운 분들한테 재난지원금을 줬을 때 목표에 대한 어떤 그 타겟의 효과는 많지만 그분들의 일부의 특성은 또 굉장히 아껴 쓰신단 말이에요. 이제 그러니까 빠른 내에서의 경제 활성화의 동력은 떨어진다. 이제 그런 약점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정부가 어느 시점이냐에 따라서 경기의 동향이나 우리 전체 어떤 경제의 여력 이런 것을 포함해서 어떤 때는 다 줄 수도 있고 어떤 때는 부분적으로 줄 수 있다는 부분이고, 1차 때도 우리가 문제가 되었던 것은
한 선별적으로 주기로 했는데 어느 선까지 줄 거냐는 것이 정리가 안 돼서 어쩔 수 없이 다 주게 되는 결과인데, 이제 서른은 전 최고위원 말씀처럼 이번에도 선별 지원을 하는데 누구는 받고 누구는 안 받나 하는 시비에서 자유로울 수 있나, 이런 것은 말하자면 문제가 된다고 봅니다. 다만 이제 이낙연 신임 당대표는 그 부분조차 과거보다는 훨씬 개선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네. 옛날만큼의 큰 논란은 없을 것이다. 그렇게 정리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지원금의 효과, 그 목적을 어떻게 본유나에 따라서 이같이 시선이 엇갈리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야권에서는 보수 야당 쪽에선 선별 지원, 그리고 정의당은 전국민 지원을 얘기하고 있는데, 현 의원님께는 이 부분 좀 여쭤보고 싶어요.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선별 지급 시 양극화에 도움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 부분은 어떤 뜻입니까? 지금 야권이 여러 논의가 나오고 있지만 결과적으로는 긴급 재난지원금을 지급하자. 네. 근데 선별 지원, 그러니까 그 어려운 분들 중심으로 해서 저소득층이나 자영업자, 소상공인이 주로 해당이 되겠습니다만은 기본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게 50% 정도일 것이고 그 전후로 논의가 잡힐 텐데, 그런 흐름 속에서 일정한 그 논조를 표현하신 것 같아요. 네. 근데 이제 야당 입장에서는 지금 코로나19 여파로 해서 경제가 워낙 어렵고 특히 서민들이 너무 어려우니까 이 부분에서 어떻게든 하자. 어떤 점에서는요, 이 긴급 재난지원금이나 추경, 4차 추경을 편성하자, 이런 부분들은 지금 미래통합당이 더 적극적입니다. 근데 이제 저는 그 부분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원래 김종인 비대위원장, 이분은 재정학자고 독일에서 유학을 하시다 보니까 기본소득제를 비롯해 가지고 이런 어려울 때 국가가 재정적으로 국민에게 도움이 돼야 된다, 이런 입장을 가지고 있는 분이에요. 네. 그런데 한국의 사정이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지금 이 정부 들어와서 그동안 그 예산이 초수퍼 예산이라고 그럽니다마는 거의 정말 폭정입니다. 폭정. 그래서 앞으로도 그 속도가 더 높아질 흐름을 계속 보이고 있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네. 재정 건전성, 그리고 또 불효불급한 부분까지 너무 지급하지 않느냐, 이런 부분에 대한 경계는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 경계라는 게 다름 아니고 뭐 모두 다 지급 100% 지급은 너무 과하다는 거예요. 네. 사실 이재명 경기지사 같은 경우는 30만 원을 1차로 그 후에도 2차, 3차 더 주자는 건데 한 번만 지급해도요 15조 5천억 원이 넘습니다. 전부 국채 발행을 해가지고 국민 세금의 부담으로 돌아갑니다. 이 점은 생각해야 되겠죠. 그렇군요. 국가 재정 등을 감안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이런 의견까지 들어봤습니다. 방금 이재명 경기도지사 주장을 말씀하셨는데, 지금 2차 재난지원금과 관련해 가장 첨예하게 맞서고 있는 사람들, 바로 경기도지사와 경제부총리입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 방금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재난지원금 30만 원씩 50번, 100번 지급해도 선진국 평균 국가부채 비율에 도달하지 않는다라면서 이 국가 재난지원금 전국민 지급을 계속해서 강조를 했는데, 이와 관련해 어제 국회에서 통합당의 질의가 있었습니다. 이미자 의원이 홍남기 경제부총리에게 이 같은 발언 어떻게 생각하냐라고 물었더니 책임 없는 발언이라고 생각한다라고 부총리가 대답을 했습니다. 심지어 통합당 의원이 아주 철없는 발언이죠 라고 물었더니 그렇다라고까지 대답을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재명 지사 발끈하고 나섰습니다. 인터뷰 내용 확인도 하지 않고 철없다라는 통합당 주장에 동조한 부총리 비난, 당황스럽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철이 없다고 하니 철 들도록 노력하겠다, 이렇게 불편한 기색을 드러내기도 했는데, 민주당에서도 비판적인 목소리가 많이 나옵니다. 진성준 의원 같은 경우에는 선별 지급을 주장하고 있습니다만 이번에 홍남기 부총리 경솔했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최백운 전 더불어시민당 공동대표, 박근혜 정부 4기 수장의 커밍아웃이냐라고 그렇게 얘기하기도 했습니다. 이상민 의원, 이규민 의원 같은 경우에도요, 홍남기 부총리의 발언에 대해서 사과 등등을 요구하기도 했는데, 이번 공방 어떻게 봐야 될까요, 현 의원님? 제가 볼 때는 그 문구 정확한 그 맥락을 이해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그 철없는 발언에 동조를 하지 않았다는 것은 이어지는 발언 속에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너무 민감할 필요는 없는 것 같습니다. 네. 다만 이재명 경기지사 입장에서는 그 부분까지 포함해서 읽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개인적인 인신모독으로도 느낄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거론을 한 것 같고 아마도 지금 전국에서 이 부분이 쟁점화되는 게 본인한테는 나쁘지도 않을 거예요. 그 점이 있는 것 같고, 그런데 이제 더 중요한 문제는 그 아까 이미자 의원이 그 30만 원씩 50번, 100번씩 지급해도 된다라는 이 발언 부분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이 없다는 건데 이재명 지사는 그 뜻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50번, 100번 지급하자는 게 아니고 50번, 100번 지급해도 우리나라의 국가 채무 그 비율이 선진국에 비해서 그만큼 가지를 않는다. 이 발언을 한 건데요. 저는 더 문제가 바로 이 부분이라는 겁니다. 사실 지금 그 이재명 지사가 이야기한 부분들이 제가 볼 때 동의할 수 있는 부분이 없습니다. 우선 제일 처음이 단순 지표상에 나오는 그 국가 채무 비율이거든요. 선진국들 같은 경우에는 건강한 국가들은 아주 낮은 국가들도 있습니다. 독일을 비롯해서. 그런데 통상적으로는 한 90에서 110% 사이에 있다고 보면 되거든요. 그런데 더 중요한 거는 우리가 지금 문재인 정부 들어와 가지고 30% 중반대에서 지금 올해만 해도 4차 추경을 포함하지 않고도 이미 이제 43.5%가 됩니다. 그런데 우리의 지금의 국민 소득과 고령화 인구 비율로 봤을 때 같은 시기에 선진국을 하면 우리만큼 이 국가 채무 비율이 안 높습니다. 네. 그리고 또 그 지금 이번에도 그 2021년도 예산이 이제 제출됐습니다만은 지금 이 예산 부분만 하더라도 마찬가지지만 555조가 넘습니다만은 이제 지금 이 증가 추세가 2022년, 23년, 2024년 이렇게 잡혀 있는 게 있거든요. 이렇게 되면은 우리 그 나라 빚이 이 정부가 출범할 때에 660조 정도였습니다. 근데 1320조가 넘어가지고 2배가 넘게 됩니다. 제가 볼 때 이걸 감당할 수 있는지 모르겠는데 아마도 지금 코로나 전국이 어느 정도 가라앉기만 하면은 이 부분이 우리 국가의 최대 현안이 되고 대선 최고의 화두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렇군요. 홍남기 부총리는 이재명 지사의 발언에 대해 국민에게 오해를 줄 소지가 있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했는데 아시겠지만 홍남기 부총리 지난 1차 지급 때와도 여당 또한 청와대와도 좀 충돌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이 같은 부분 어떻게 봐야 될까요? 국간직위로서 이 재정을 지키기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다 이렇게 해석해도 되겠습니까? 뭐 그렇습니다. 이제 뭐 기재부라든지 경제부총리 입장에서는 국간을 잘 지킨다라고 하는 것이 자기의 역할이기 때문에 저런 모습을 가지는 것이 어떻게 보면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는데 이번의 경우에는 좀 다릅니다. 네. 질문에 대해서 그것은 정치적 철학과 입장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될 것을 철이 있다 하는 것에 동의한다 안 한다라는 식으로 그렇게 편성되었다라고 하는 건 굉장히 네. 잘못됐다고 보는 거고요. 그것이 바로 경제 관료들의 한계입니다. 이제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기본적으로 지금 현재 우리가 40%를 넘었고 물론 여러 분들이 우려하는 대로 이명박 정부 때 5% 정도 올랐고 박근혜 정부에 3.5% 정도 올렸고 우리가 지금 10% 가까이 오르고 있어 굉장히 우려할 만한 수준이고 그다음에 국가 부채 외에 공공기관 부채라든지 민간 부채까지 포함해서 우리 전체 비채 비율이 한 80%, 60% 가까이, 70% 가까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40% 수준이라는 것보다 훨씬 국가 전체의 공공 영역의 부채가 커진다는 것은 맞습니다만은 실제로 거기서 말하자면 우리가 더 생각해야 될 게 지금 이 시점에서 코로나 부채가 전 세계 각 나라별로 10%, 20%씩 다 올라가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데이터는 저쪽은 하나도 안 올라가고 있고 우리만 올라가고 있다고 보기 때문에 그런 어떤 한계가 있습니다. 인식의 오류가 있다라고 네. 분명히 말씀드리고 실제로 이 시점에서 양극화, 뭐 김종인 위원장 양극화하는데 30만 원 더 줬다고 양극화가 해소됩니까? 저는 그렇지 않고 국민 전체의 건강, 국가 경제 구조가 선순환 구조와 네. 피를 돌리는 것이 훨씬 더 양극화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법을 잘 개정해서 말하자면 이 간접세 비율을 줄이는
그래서 양극화를 해소할 네. 생각을 해야지 뭐 소주 한 병도 이건희 회장도 똑같이 돈 내고 저 가난한 노인도 똑같이 되는 비율이 너무 우리나라는 크기 때문에 양극화에 고민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뭐 동의하고 친숙하지만 저런 문제를 가지고 양극화 해소는 저는 안 된다. 그리고 이 시점이 계속 부채가 는다라고 볼 수 있지만 오히려 부채를 늘려서라도 이 시점을 잘 커버하는 것이 미래의 한국을 위해서 좋을 수도 있다. 이런 판단도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염두에 줬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코로나 위기 극복을 위해서 경제 활성화의 마중물이 되기 위해서 재난지원금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될지 이 부분에 대한 의견도 들어봤습니다. 그러면 국민들의 뜻은 어떨까요? 이런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긴급 재난지원금 지급해야 될까요? 라고 여쭤봤더니 국민의 76.6%는 찬성하는 입장이었습니다. 반대는 20.1%였고요. 찬성하시는 분 가운데는 전 국민에게 지급해야 된다 40.5%, 선별적으로 지급해야 된다 36.1%로 그렇게 차이가 크지는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달 25일에 리얼미터에서 조사한 내용입니다. 표본오차 플러스 마이너스 4.4%포인트 95% 신뢰 수준입니다. 방금 보셨다시피 많은 분들이 이 재난지원금 지급에는 찬성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반대가 20%가 넘는다는 부분도 묵과해서는 안 될 지점이기도 하고요. 찬반 이 부분뿐만 아니라 전 국민 지급과 선별 지급에 대한 의견도 상당히 팽팽한데 이 부분 어떻게 봐야 될지 좀 해석이 좀 필요한 대목인 것 같습니다. 뭐 여당과 정부 이번 주에 논의한다고 하는데 어떻게 논의가 진행이 될까요? 아무래도 이제 반대한다는 20% 분들도 나라를 걱정하는 그런 마음 아니겠습니까? 나라의 예산을 함부로 그렇게 펑펑 쓰지 말자라고 하는 부분에 저는 호의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네. 또 전 국민한테 주자고 하는 분들은 뭐 나라 돈이니까 공돈처럼 받자는 측면보다는 실제적으로는 이게 낙인 효과가 있습니다. 선별적으로 50%만 줬을 때 이 돈은 가난한 사람들이 쓰는 돈이야. 이래서 사실은 젊은 애들이 이 돈을 쓰기가 쑥스러워하는, 오히려 전체 국민이 줌으로써 너나 할 것 없이 그런 네. 인식 없이 쓰고 또 그런 것을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가 혜택을 받았다는 데 대한 기쁨도 있었다는 거예요. 내가 사는 기쁨도 있지만 이것이 누군가에 도움이 된다는 이제 그런 측면에서 오히려 그런 경험을 통해서 저는 지금 국민이 역사상 최초의 경험을 하고 있거든요. 이렇게 돈을 전 국민한테 줘서 쓸 수 있는 기회도 있고 한편으로 저는 선별적으로 주는 기회도 한번 느껴봤으면 좋겠습니다. 새로운 미래에서 이런 경험을 했을 때 더 나은 결과들을 이렇게 해봤더니 네. 뭐 돈을 아꼈는지 모르지만 사실 돈 쓰는 사람들이 굉장히 심리적으로 힘들더라. 우리 아이들이 마음대로 이 돈을 못 쓰더라. 이런 부분도 보편적 복지의 기본 철학에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 차이가 얼마나 되겠습니까, 실제로. 우리가 130조를 1년에 국채를 넣는데 지금 예를 들면 아까 말한 대로 15조라 하면 7조를 그렇게 말하자면 상위 50%한테 줬을 때 그 7조가 갖고 있는 게 그렇게 말하자면 전체 이 기조에 의해서 나쁜 결과인가 네. 판단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렇군요. 자, 현 의원님께는 이 부분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선별 지급이 중요하다라는 부분은 계속해서 말씀을 하셨으니까 만약에 이번에 결론이 나게 되면 선별 지급이건 전 국민 지급이건 이제 결론이 날 텐데 사실 대권 1, 2위 주자가 맞서는 양상이기도 합니다. 어떤 식으로 결론이 나든 분명히 좀 영향을 미치게 될 텐데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뭐 선별 지원 쪽으로 더 흐르지 않겠냐고 보고 있습니다. 네. 지난번 정부 입장이 1차가 되겠습니다만은 긴급 재난지원금이 그 국민 70%에게 지급을 하자 그렇게 했는데 결국은 전 국민 지급으로 됐습니다만은 그때 당시에 14조 3천억 원이 들어갔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정부도 그렇고 여야 할 것 없이 지급하자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설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지급되는 겁니다. 시기도 아마 추석 전으로 생각하시면 가장 합리적일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는요, 그 행정 절차상의 어려움,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려가지고 30%의 지급을 하든 50%의 지급을 하든 이 부분들을 선별하는 일이 행정적으로 그렇게 어렵지가 않아졌어요. 그리고 누구는 받고 누구는 받지 않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드러나는 부분도 전에 무상급식 이전에 그 급식 무상급식을 제공했던 저소득층 자녀들한테 통장으로 해서 전혀 비공개로 해서
자존심 상처 없이 전달됐던 기술적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문제가 없을 것 같고, 이제 남은 거는 그 전부 다 입장 차이가 재정을 감안했을 때 얼마 정도가 가능하냐, 대상은 누구로 하느냐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봤을 때에 중산층 이상까지는 뭐 괜찮은 것 같고, 중산층 중에서 하위 중산층이 있습니다. 그분들하고 저소득층이 되는데 자영업자하고 소상공인들 분들이 가장 먼저가 될 것 같고, 그리고 하위 20%, 그러니까 소위 소득 그 1분위에 해당되는 네. 분들, 이런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선정을 해서 지급되지 않겠느냐, 저는 뭐 그렇게 보고, 그리고 지금 그 학계의 의견이나 국민들 입장도 중요한데, 방금 여론조사 화면에 나왔습니다만은 저 비율로 보더라도 결국은 뭐냐면은 전체 국민에게 지급하자는 부분은 40%고, 선별 지급이거나 하지 말자는 건 결국은 최소한 비율을 낮춰서 재정도 생각하자, 뭐 이런 차원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게 60%라는 점도 생각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 특히 학자들 같은 경우는 경제학자들을 중심으로 해서 재정 건전성을 워낙 중시하는 경향이 강하기 때문에 어떤 선별 지급이 전체적인 일반 국민의 여론과 함께 상당히 그 지금 현재에서는 기조가 강하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부분 이번 주에는 어떤 식으로든 좀 얘기 논의가 많이 될 것 같은데, 이 이낙연 신임 대표의 첫 시험대이기도 합니다. 어떻게 논의가 진행될지 보도록 할게요.